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두 번째 편 사설을 이야기하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사서의 보편성, 두 번째 꼭지를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사서의 사전적 정의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으면, 조금은 이제 도서관 시각에서 사서의 기능과 행위는 그럼 뭐였을까? 를 얘기할까 합니다. 물론 이 얘기들이 뭐 교과서라든가 뭐 역사서라든가 이런 사실에 100% 부합하게 얘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전제로 제가 느끼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서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도서관이 뭐니? 그럼 도서관 책이 있는 곳, 책을 빌려주는 곳, 책을 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에서 일한 사서는 뭐지? 책을 빌려주는 사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는 책을 빌려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면, 아니 도서관이 책 빌려주는 것 말고 하는 일 없어? 가끔 가다 보면 도서관에서 무슨 전시회도 열고 있다라든가, 아마 거의 90% 이상이 전시회 얘기를 할 겁니다. 공연을 한다? 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강연, 요즘은 기류의 인문학이라 해서 도서관에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펼칩니다. 강연과 그럼 교육의 차이가 뭐지? 글쎄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초기에 도서관에서 했던 강연들은 대부분 실무교육, 기술교육, 현장교육,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뭐 직업이라든가,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사회교육을 한다든가, 컴퓨터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스마트폰을 쓰는 법을 가르쳐준다든가, 뭐 이 정도. 거기에 조금 더 심화돼서 나가면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교육이 존재하죠. 그 외에는 그닥 많은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하거나, 전시는 좀 특별하게 눈에 띄니까 하는 얘기들이고, 그것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인식할 정도의 행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도서관을 보면은 여기저기서 도서관에 관련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독서 행사들도 하고 있고, 책과 관련된 행사,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 관련된 행사들을 통해서 도서관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머릿속에 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고,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고, 그 속에 일하는 사서는 지금처럼 안경을 내리 깔고 무섭게 째려보고 조용히 하라고 시키고, 뭐 그런 할머니 사서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맞고 틀리고 맞아 우리 그랬지, 그땐 그랬어, 지금도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하자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것은 일반인들만 사서를 그렇게 쳐다보고 도서관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들조차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처음 도서관학에 들어갔을 때 도서관에 대한 얘기와 사서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거의 사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도서관의 부속물처럼 도서관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행위로서 도서관의 사서가 설명되어졌을 뿐이고, 특별하게 사서의 역할을 설명한 것은 아마 참고봉사, 지금 레퍼런스 서비스, 인포메이션 서비스, 정보 서비스라는 수업에서 언급이 되지만, 그 언급조차도 굉장히 기능적인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레퍼런스 툴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나도 어려서부터 레퍼런스 툴을 얼마나 잘 아는가를 배웠고, 외우는 것도 많고, 레퍼런스 툴을 참 복잡하기도 하고 참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다르게 생각해보면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학생 쳐다보면, 너희들은 그런 레퍼런스 툴을 만들 줄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로 레퍼런스 툴로 만들면 좋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별 생각이 없습니다. 뭘 만들지? 만들어진 레퍼런스 툴들은 뭐가 있다라고 배웠는데, 그나마 인터넷이 활발해지고 인터넷 세상이 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 이 세상이 진짜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부터는 레퍼런스 툴에 대한 얘기도 거의 안 합니다. 하다못해 사전에 대한 얘기조차도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히 수업 시간에 말은 하지만 그 말도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그냥 수박 거달기처럼 지나가는 것이지, 제일 답답한 것은 사서들이 갖고 있는 기능과 사서들이 하는 행위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산입니다. 도서관이란 공간도 어떻게 보면 생산의 대상물이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공간이고, 누군가가 그걸 유지하면서 계속 보수하고 활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진화시키고 많은 변화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저는 20세기 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독이 뭐냐면 바로 그 정교한 잘 정제된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오직하면 21세기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 중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창의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서양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노벨상을 받는데 왜 우리는 노벨상이 없지? 그렇게 교육열이 높고 그렇게 수학 성적들이 국제적으로도 탑에 속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겐 노벨상이 없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 던졌을 때 학생들이 모르는 질문이라기보다 예기치 않았던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설렁설레 하다가 답을 딱 말해주는 순간 아이들 반응이 아, 맞아. 아, 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학생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우죠. 사서 선생님들도 그런 교육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왜 그걸 배웠는지, 그걸 어디에 써먹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단지 써먹는다 하면은 시험 본다. 시험에 답을 외워서 쓴다. 그러니까 독서조차도 외운다. 독서 평가를 해주는 시험 문제도 보면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서양의 독서 평가, 정확하게 독서 평가라기보다 어휘력 평가라는 말이 더 맞겠는데, 어휘력 평가라는 것을 보면 처음 본 문장들, 낯선 단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유추를 하고 해석을 해서 뜻도 풀고 접근을 해갑니다. 풀도록. 토플이나 GRE, GMAT 같은 시험 문제를 보면 그걸 물어봅니다. 이 친구가 생소한 단어를 접했을 때 어떻게 그걸 행간을 통해서 컨텍스트를 찾아낼 수 있는가와 또 그런 것들 찾아가는 풀이 방법들을 얼마나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가 등이 중요한 시험 문제인데, 우리는 그 논리조차도 순차적으로 외워서 답을 내는 과정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사서도 똑같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도서관 자체도 발명품인 것이고,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계속 진화되어지고 개선되어지고 누군가가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서관은 옛날부터 그렇게 놓여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놓여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라는 전제하에 그것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익히 매뉴얼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수행하는 것이 자기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교과서적으로 사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고 사서의 덕목일 수도 있고 사서가 알아야 하는 기술이고 기능이겠구나. 아니,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걸 아는 순간 사서는 그때부터 바보가 된다. 그것만 한다. 왜? 그 이상 할 줄 모르는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는, 외우는 식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름방학 되면은 옛날에,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다 뭐라 해서 그런 일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여름방학 되면 아이들이 학교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나간다. 도서관 봉사를 나가는 거죠.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도서관들이 사서 선생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지만, 초기에 꽤 오래전에만 하더라도 도서관마다 사서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은 그냥 국어 선생님이나 관련된 다른 선생님 운영하고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고, 그분들은 도서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문헌정보학과에 요구하고, 문헌정보학 학생이 여름방학에 이제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나가면 제일 먼저 학교에서 찾는 게 뭐냐면 KDC 분류표를 찾습니다. 그걸 왜 찾니? 라고 물어보면 봉사 나간다를, 봉사 가는데 꼭 그게 필요하니? 참 우매한 질문이죠. 아들은 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당연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서 그걸 KDC로 분류를 해주고 오는 것이 자기들 일이랍니다. 책이 몇 권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한 3,000권 정도 된답니다. 3,000권 정도 되는 책을 분류하는데, 그것도 일반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초등학교, 또 뭐 중학교라도 상관없지만 학교 도서관에 3,000권 정도의 책을 분류하는데 꼭 KDC가 필요하니? 너희들이 가서 분류표를 만들면 안 되겠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왜 만들어야 하지요? 표가 있는데. 전 그래서 지금도 듀이라는 분을 가끔 비난합니다. 훌륭한 분이죠. 중요한 분이고 선구자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의도적으로 비난합니다. 그 양반이 DDC를 만든 이후로 도서관은 그때부터 멈췄다. 창의성이 생기기보다는 그냥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능적인 공간이 되었다. 도서관 학교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라이브러리 이카나미가 도서관 학교의 첫 이름이다. 이카나미를 붙인 이유는 그 많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고 분류를, 많은 주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서들이 어느 순간 듀이가 만든 분류표에 따라서 책을 집어넣는 굉장히 획일화된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은 굉장히 빠른 기능 습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공공도서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공공도서관이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뭐랄까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의 시각에서는 좀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걸 유학 시절에도 느꼈습니다. 제가 80년대 유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나름대로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는 부분에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60년대 이미 다큐멘테이션 센터를 만들고, 우리가 알고 도서, 책보다는 더 세분화되어진 문서 단위까지도 어떻게 하면 분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다큐멘테이션 센터라는 이름. 그게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말한 색인에 대한 굉장히 기발한 발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많은 색인 시스템들, 이후에 나와 있는 사이테이션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소위 기술에 의해서 컴퓨터로 다 들어가 버리면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도 새로운 외부 인재가 들어와서 문헌정보에서 그걸 펼칠 때 도서관이 딱 두 조각이 나더라고요. 전통적인 도서관학을 하는 사람들과 그런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딱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또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서양에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많은 부분들이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새로 개발되어진 영역과 그렇게 융합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여전히 도서관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 개념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전통적인 도서관 개념은 그대로 그 연장선상에 데이터베이스가 놓여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축적된 데이터를
구조화시킴으로써 요즘 그 뉴딜 한국판 뉴딜 얘기하면서 나왔던 말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말을 쓰더군요. 데이터 라벨링을 다르게 말하면 데이터 메타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말해요. 데이터의 속성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짓고 그 속성 값을 어떻게 부여함으로써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이기종 간에 서로 다른 시스템들 간에 소통을 어떻게 할까라는, 소위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사전, 시소로스, 콘코던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은 그 시멘틱, 웹, 온톨로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도서관에서 썼던 어떻게 보면 용어들이고 개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은 그걸 안 씁니다. 아니, 교육기관에서는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왜? 도서관은 가장 좀 표현이 하기 싫은데 가장 생활 밀접형 공간입니다. 생활 밀접형 공간이라고 해서 굳이 기술이 필요 없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가면 요즘 도서관 하나는 충분히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압니다. 그러려면 사서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과연 진짜 그 역할을 하느냐? 책만 빌려주고 대출 반납만 하는 것 아니냐? 그나마도 그렇게 주장했던 그 도서관이 자기들의 기능이, 제가 90년대 대학 도서관 부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들어가져서 부관장, 관장 합쳐 6, 7년을 쭉 도서관에 매달리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사서 선생님들 했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분류 목록을 독립시켜 줄 테니까, 외주를 줄 테니까 분류 목록을 안 해도 되게 해줄게. 괜찮겠니? 펄쩍 뜁니다. 이 사람들은 뭘 쳐다본 거죠? 그 당시에는. 아, 지금 분류 목록을 빼줘서 우리가 좋다 그러면 어느 날 사서 숫자가 줄어들 거야. 왜? 우리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분류 목록을 하는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니?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서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분류 목록하는데 하루에가 다 정입니다. 지금 넣은 숫자도 부족합니다. 만약에 분류 목록이 사서가 하는 프라이어리티에서 몇 번째 차지하는가라고 지금 1순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한 공공도서관 가도 공공도서관 사서가 분류 목록 안 합니다. 거의. 그럼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인 분류 목록이 빠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서를 우리가 많이 뽑아야 할 이유가 뭐지? 그럼 문헌정보학에서는 분류 목록을 빼면 뭘 중요시 가르쳐야 하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민은 하지만 드러내놓고 말을 못 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류 목록을 빼고 다른 데 관심을 갖자라는 순간 네가 문헌정박한 사람 맞니?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무섭기도 하고, 또 막상 분류 목록을 빼고 뭘 할까라고 짚어보니까 뭐지? 지금 내가 가르치는 과목을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기에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일부 외부에서조차도 그렇게 인식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것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실 기능이 뭐니 행위가 뭐니에 대한 교과서적 얘기를 하려고 이 시간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우리가 하는 기능들이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저는 도서관 학교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모든 기술에는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인이 필요한데 도서관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그러니까 니드가, 일반인들이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실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작았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좀 과잉해서 작업을 한 공간이었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받는 서비스는 어느 순간 너무 당연시해버립니다. 그 복잡한 시스템과 그 관리가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여져.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 지금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봉사활동 비슷하게 학교에서 이제 잡을 주고 학교에서 일을 시키고 하다 보면은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문헌정보학과 출신도 있고 비문정과 출신들도 있고 한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어서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가만히 옆에서 들으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 뭐 하고 있지? 하루 종일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도 하고 뭐 문정과 친구들이 분류 목록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던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던데 하는 것은 그만큼 매뉴얼, 테이블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 지금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을 하나 들어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퍼블리싱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고 누구나 다 답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 메일, 인터넷 메일 하나를 세팅하려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겪었고 했는데 지금은 웹메일, 웹사이트만 불러내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치면 그것도 아이디 넣는 공간, 패스워드 넣는 공간 잘 정의돼서 엔터만 치면 바로 들어가지고 글쓰기 하면 내가 그냥 늘 노트에 작성하듯이 타이핑하듯이 타이핑만 하고 엔터만 누르면 바로 전달되어지고 보내졌다는 사실과 받았다는 사실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문서들은 어태치해서 첨부 문서로 다 보낼 수 있고 웬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도서관 기술들도 그렇게 진화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서들의 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큰 빌딩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있는 친구의 일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고 안내하는 일이 자기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안내데스크니까 안내하는 게 자기 일이죠. 도서관 사서의 중요한 일이 뭔지 아니? 그런 거. 책을 빌려주고 반납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사서는 어떻게 해야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자기가 수천 수만 권 책을 뒤져서 찾아서 가져다 줘야 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럼 자기 일의 수월성을 위해서라도 잘 정리해놨겠죠. 잘 정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한테 묻지 말고 저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안내데스크에 앉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하루에 수백 번 물어보는 화장실 질문에 짜증이 나면 표지판 하나 붙인다. 화살표 딱 붙여서 화장실 표시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고 갑니다. 아, 그럼 이제 안내데스크가 없어도 되네. 서비스라는 게 화장실을 안내하는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많겠죠. 다만 비중을 놓고 따지니까 90%가 화장실 안내하는 일이었고 10%가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중요한 일 10%를 못하고 이 어떻게 보면 허접한 90% 일에 하루를 다 보내고 있었다. 그럼 안내데스크 앉은 친구가 이제 부탁하겠죠. 저 화장실 안내 표지만 잘 달아주면 내 일의 90%를 줄일 수 있다. 대신 난 이 10%의 일을 굉장히 품질 좋은 일을 만들어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고도의 일을 개발해 갈 수 있겠다. 사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인터넷은 사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같은 맥락에서 같은 기술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한데 그럼 사서 너희들이 할 일은 뭐지? 더 고도화시켜야겠죠. 도서관은 보다 더 중요한 정보 서비스 공간이 돼야겠죠. 그럼 한번 말하겠죠.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뭐지? 정보에 대한 개념이 뭐지?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사서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나?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조차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진짜 자기 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